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주은미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의 생일날 제가 알던 모든 것들이 뒤엉키는 혼돈을 겪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모르는 존재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남편의 비밀이 밝혀지던 그 순간의 충격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됐었으니까요. 남편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무슨 일이 일어나던 것인지 모든 믿음의 시간들이 허상이 되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것 같았고 제 눈으로 확인한 섬뜩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 충격은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그날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날의 이야기에 이르려면 우선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지금이야 너도 나도 외동이라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외동이 그리 흔하진 않았고 그래도 다들 형제가 둘씩은 되는 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친구들은 대부분 언니, 오빠나 동생을 갖고 있었고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친구들이 다른 형제들 이야기를 할 때면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 마냥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귀를 기울이고 했던 게 기억나요. 낯설면서도 동경하게 되는 것. 제게 형제 자매란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 오빠는 가질 수 없는 것이었으니 동생이 꼭 생겼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 무렵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처럼 무언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되면 의뢰의 동생을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은미 이번 생일엔 뭐 갖고 싶어? 엄마한테만 살짝 얘기해봐. 나? 동생 갖고 싶어. 작년에도 똑같이 말했었잖아. 동생. 나 동생 언제 생겨? 그렇지 참. 우리 윤미는 동생이 갖고 싶지? 여동생이 좋을까? 남동생이 좋을까? 여동생? 아니다, 남동생. 아니야, 몰라. 그건 상관없어. 그냥 동생이기만 하면 돼. 내가 정말 잘해줄 거야. 그땐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애써 미소를 머금고 제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셨을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생은 지금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동생 대신에 예쁜 아기 인형은 어때? 눈도 떴다 감았다 하는 인형도 있던데? 싫어. 인형은 동생 아니잖아. 딱딱하고 차갑고. 인형은 동생 아니야. 싫어. 살아있는 동생이 갖고 싶단 말이야. 그럼 우리 강아지 한 마리 데려와서 키워볼까? 살아있는 진짜 강아지 말이야. 치? 강아지는 말도 못하잖아. 난 동생이 갖고 싶다니까 엄마는 왜 자꾸 다른 얘기만 해?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엄마가 제게 동생을 낳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었는지 하는 걸 말입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저는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유산을 2번이나 하셨다는 것도 한참 나중에나 알게 됐었죠. 엄마는 결국 동생을 만들어주진 못하셨고 저는 강아지를 키우며 외로움과 허전함을 달랬었는데 동생을 낳아주지 못한 마음의 보상으로 제게 강아지를 사주시며 엄마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 것을 저는 20살이 넘어서야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정말 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로 무뚝뚝하고 표현도 없는 분이셨지만 아버지가 아무 반응이 없어도 엄마는 언제나 우리 집안 분위기 메이커로 밝은 기운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런 엄마 덕분에 사랑 많이 받는다는 걸 충분히 느끼며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결혼하기 전에 아동복지기관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를 낳고 또 동생을 가지려고 노력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 또한 엄마에게는 큰 희생이었던 거죠. 그러한 엄마의 희생도 저는 나중에야 어렴풋이 깨닫게 됐지만 말입니다. 그런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올라가는 봄방학이 끝나갈 무렵 새로운 도전을 하셨어요. 엄마는 식탁에 앉아 노트에 뭔가를 적고 계셨는데 그때 엄마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우리 딸 숙제는 다 했어? 뭐 그럭저럭. 글짓기 하나 해야 하고 밀린 읽기 써야 하고. 일기는 만날 몰아서 쓰는데 그게 무슨 일기니? 매일매일 쓰려고 해봐. 그럼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귀찮지도 않을 거야.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밀린단 말이야. 그래, 조금씩 노력해보는 거지. 그런데 윤미야, 엄마도 뭔가 새롭게 노력해보려는 게 있는데 말이야. 윤미도 엄마를 응원해줘야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게 뭔데? 엄마도 아빠처럼 회사 다닐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집이 위탁가정이 되고 엄마는 위탁모가 되는 거야. 위탁 가정? 그게 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윤미처럼 엄마 아빠랑 당장은 같이 살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 어떤 아이는 엄마가 아프고 어떤 아이는 집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돌봐줄 사람이 없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 아이들에게 잠깐이라도 따뜻한 집이 되어주는 거야. 그럼 그런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사는 거야? 맞아. 짧게는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가 될 텐데 조금 더 길게 머물게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가족이 되어주는 거야. 처음 엄마에게 위탁가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땐 뭔가 석연찮고 내키지 않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곤 해도 아직 어렸고 외동딸로 응석바지처럼 자랐으니 뭔가 엄마를 뺏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 그리 좋은 것처럼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럼 그 애들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내 인형도 막 만지고 그러겠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 딸이 먼저 인형도 나눠주고 장난감 양보도 하고 그렇게 잘할 거라는 거 엄마는 다 아는데 그럴 수 있잖아. 장난감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엄마도 나눠 갖는 거잖아. 위탁모? 그럼 엄마가 걔들 엄마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우리 집에 맡겨지게 되는 거야. 우리 딸이 조금만 더 예쁜 마음으로 양보해주는 법을 배우면 좋겠다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안 됐단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엄마까지 나눠 갖는 건 좀 생각해 볼게. 그래, 조금 더 생각해보자. 우리 딸 작년까지만 해도 생일마다 동생 갖고 싶다고 했었잖아. 엄마가 낳은 동생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동생? 그럼 나 누나 언니 되는 거네? 그건 좀 마음에 들어. 알았어. 나눠주는 거 배워볼게. 제가 그렇게 말하니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 그 품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형이랑 장난감들을 꺼내 침대 위에 줄지어 세워놓고 혹시 모를 새로운 동생이 오면 어떤 걸 먼저 내어주어야 할지 그런 걸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말처럼 잠깐이라도 따뜻한 가족, 누나나 언니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조금씩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저희 집은 위탁가정이 되었고 보통 신생아처럼 아주 어린아이들을 위탁받아 입양 전 2주 정도 짧게 맡아주곤 했었어요.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었고 드물겐 몇 달 이상 일반 위탁을 받기도 했는데 제가 자라는 동안 딱 2번 일반 위탁을 했었어요. 그중 2번째 아이는 3년이나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남자아이였는데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저희 집에 와서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머물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당장 갈 곳이 없는 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저희 집에 한참 머물다가 친척 집에 머물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위탁이 종료됐거든요.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만 해도 그 아이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고 말도 거의 안 했어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때문인지 몰라도 아주 폐쇄적이고 어두운 아이라고 느껴졌죠. 식탁에 앉아서도 숟가락도 안 들고 멀뚱히 앉아만 있다가 일어나곤 했는데 엄마는 그런 그 아이에게 더 다정하게 음식을 권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제 방에서 숙제를 하다가 문득문득 엄마 목소리가 들리면 문을 빼꼼 열어보곤 했었는데 그야말로 지극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이었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 아이는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았고 제가 인사를 해도 고개만 푹 숙이고 눈도 한번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것이 쉽지 않겠다 싶었죠. 그런 그 아이를 엄마는 말 대신 행동으로 품으셨던 것 같아요. 밤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아이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젓가락을 댄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시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지낸 지 2-3달쯤 됐을 때 한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휴일 낮 엄마가 물총을 사오셔서 물싸움을 하고 놀자고 제안을 하셨지 뭐예요. 남자아이라 그런지 확실히 몸을 쓰며 노는 것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날 그 아이 덕분에 중학생이나 된 제가 놀이터에 가서 물총놀이를 신나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 아이가 활짝 웃는 걸 봤어요. 제게 처음 누나라고 부른 날도 아마 그날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밝은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 같았죠. 저 역시 그토록 갖고 싶었던 동생이었으니 그 아이가 저를 누나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잘해줬죠. 3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위탁 종료 후에도 엄마와 그 아이는 계속 교류하며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어 엄마 손을 많이 안 타게 됐을 때 위탁을 시작한 아이였기에 엄마가 마음을 더 많이 주기도 했을 것이고 또 아이가 변하는 모습이 저도 뿌듯했으니 엄마는 얼마나 보람을 느끼셨을까요? 그 아이도 엄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인사를 잘 챙기는 것 같았고 그렇게 인연이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3년이나 위탁을 했던 아이잖아요. 3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 아이는 이미 저희 가족의 일상에 많이 스며들어 있었더라고요. 엄마가 그 아이가 유난히 좋아하던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놓고는 가까우면 좀 싸서 갖다 주고 싶네 하시더니 아쉬운 대로 사진이라도 찍어 보내야겠다 하시며 사진을 찍으셨고 그 아이도 새 교복을 샀다며 교복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그랬어요. 보기 좋았어요. 명절이나 어버이날, 엄마 생신 같은 날도 그 아이는 한 번도 인사를 빠뜨린 적이 없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가끔 엄마 생신을 헷갈려서 놓치거든요. 제발 양력생일을 지내자니까 엄만 꼭 음력생일을 고집하셔서 매년 달라지는 날짜를 걸핏하면 놓치는 저와는 달리 그 아이는 한 번도 날짜를 놓친 적이 없이 꼬박꼬박 엄마 생신을 잘 챙겼어요. 엄마 입에서 딸보다 낫다는 말이 나올까봐 노심초사했던 적도 있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그 아이와 엄마는 서로서로 참 잘했어요. 그 아이가 수능을 보던 해 11월 초 수능 주간 아니랄까봐 찬바람이 매서워지는 걸 느끼며 수능이 코앞이라는 걸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었죠. 수능이 이번 주지. 올해도 수능 당일엔 추우려나?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 그 꼬맹이가 어느덧 수능을 본다니. 그러게나 말이야. 세월이 어쩌면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지 모르겠어. 떨지나 말아야 할 텐데. 뭐야? 엄마 나 수능 볼 때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나 질투해?
넌 늘 엄마 눈앞에 있었잖아. 엄마가 바로 옆에서 챙겨줄 수 있었던 너랑 걔랑 같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마음이 쓰이는 거지. 하긴 엄마한테 걔는 아들이나 다름없지 뭐. 걔 처음 왔을 때 말도 안 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거 생각하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지? 어린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어. 사실은 그렇게 밝은 아이인데 말이야. 다 엄마가 정성을 들인 덕분이야. 우리 엄마지만 엄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에이, 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엄마에게 기회가 왔을 뿐이지. 엄마는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절대 당연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닌 거잖아요? 엄마는 그 아이뿐만 아니라 잠깐 동안 스치듯 품은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는지 다 마음을 썼어요. 다만 대부분 신생아들이었기에 위탁무인 엄마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건 그 아이뿐이었던 거죠. 그 아이가 그렇게 수능 치고 대학에 들어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 간다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보통 엄마가 나가서 밖에서 그 아이를 만났으니 저는 그 아이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제가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그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이었으니 군대 간다고 인사하러 온 그 아이를 보고 기절할 뻔했지 뭐예요.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봤을 거예요. 작고 왜소한 아이였는데 못 본 사이에 키도 엄청 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보여주는 사진을 보긴 했는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아유, 이젠 진짜 정말 군대에 보내도 되겠다 싶었고 다 컸네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이후 저도 그 아이가 군대에 있는 동안 편지도 몇 번 써줬고 엄마 따라 면회도 한 번 갔었고 또 휴가 나오면 밥도 사주고 그렇게 동생처럼 가깝게 지내게 됐던 거죠. 저녁 후에는 저희 집에도 편하게 자주 오가며 진짜 가족처럼 지내게 됐어요. 너 요즘 부쩍 자주 온다? 이럴 거면 그냥 다시 들어와서 살아. 어떠냐? 나도 그러고 싶지만 우리 학교랑 너무 멀어서 아쉽지만 그건 포기야. 참, 너 학교 앞에서 자취한다며. 난 너 계속 큰 집에서 학교 다니는 줄 알았지. 큰 집도 학교랑 멀어서 자취하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고 혼자 사는 게 편하지 뭐. 그동안 신세도 질 만큼 졌고.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의 표정에서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큰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의 위탁이 끝났던 건데 큰 집에서 지내는 것이 썩 좋았던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년을 지내다가 대학 진학과 동시에 독립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큰 집과는 왕래가 그리 많은 것 같지도 않았어요. 엄마에게 듣자 하니 그나마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있어서 그 덕분에 큰 집에서도 결국은 받아줬던 것 같고 대학 진학이며 독립해서 사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던 것 같았죠. 그래. 신세 졌다 생각하면 그 신세 갚는 마음으로라도 인사는 잘 챙겨. 서운해하시겠다. 챙겨야 하는 날은 칼같이 챙기지. 그런 걱정은 말고 누나나 엄마 생일 좀 제때 챙겨. 아직도 엄마 생일 헷갈려서 지나치고 그래? 아유, 무슨 딸이 그러냐? 야,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넌 어떻게 그걸 한 번은 안 헷갈리고 매번 꼬박꼬박 챙겼어? 난 매년 헷갈려 죽겠던데. 말 나온 김에 올해는 우리 엄마 생일 언제니? 이럴 때 보면 누나는 정말 엄마를 하나도 안 닮았어. 아유. 그래, 나 우리 아버지 닮아서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그렇다. 너 때문에 더 비교되는 거 아냐고. 나도 할 말 많아. 흔히 현실 남매라고 하죠. 저랑 그 아이는 친남매 이상으로 편하게 지내는 사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군대 갈 무렵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니 다소 서먹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릴 때 3년이나 같이 살았던 추억이 있으니 금방 그렇게 친해질 수 있었던 거겠죠? 저희는 그야말로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 아이에게 큰 집은 형식적인 가족이고 진짜 가족은 저희 가족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는데 제가 30을 앞두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엄마도 그랬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느라고 했지만 황망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멍한 얼굴로 그저 엄마 옆에 앉아있을 뿐이었고 엄마는 옷자락을 꼭 쥔 채 눈물을 삼키고 계셨어요. 병원 장례를 안내하는 직원의 말 같은 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 건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정말이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아이가 또박또박 큰 걸음으로 걸어와서는 아무 말 없이 엄마 옆에 앉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놀라셨죠?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 마시고 마음 편히 계세요. 결정해야 할 것들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게 있으면 그런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 없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것 같구나. 그러실 거예요. 그러시는 게 당연한 거죠. 제법 어른스럽게 엄마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그 아이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직원과 조문 일정 등의 절차를 결정할 땐 더 그랬어요. 저는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고 그 아이가 대부분의 것들을 결정하고 진행해 줬거든요. 고인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자정쯤이라 이 경우는 유족들께서 발인 일정을 결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걸 어떻게 결정해야... 돌아가신 날을 제외하고 사흘째 이른 아침에 발인하는 것으로 할게요. 누나, 친가 외가 친척분들도 그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 최소 이틀은 조문객을 받아야 할 거야. 응,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럼 발인은 이날로 하시고 빈소는 현재 득실은 자리가 없어요. 일반신 중에 2호실이 제일 괜찮은데요. 그럼 그렇게... 제가 한번 보고 와도 될까요? 여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 아이는 저 대신 상주 노릇, 아들 노릇을 다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빠를 닮아서 좀 무뚝뚝한 편이어서 엄마한테 그리 살갑게 자라지는 못했거든요. 장례식 치르는 동안에도 마음은 굴뚝인데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상주 노릇 다 하면서도 엄마 옆에서 엄마도 세심하게 보살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맙고 든든했어요. 조문객들을 맞을 때도 조용히 상주 인사를 받고 절차를 안내하고 주차 확인이나 식사 인원 확인까지 어쩜 그렇게 척척 다 해내는지 놀라울 정도였죠. 장제에서도 선도 차량에 탑승해서 거의 모든 걸 정리하고 해결해줬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저와 엄마를 집에 데려다 준 다음에야 그 아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 엄마와 둘이 앉아서 한참 동안이나 그 아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 이번에 진짜 놀랐어. 애가 어쩜 그렇게 침착하지? 판단도 빠르고. 아니, 이런 큰일을 치러본 적도 없다는 애가 어떻게 그래? 그러게, 네 이모들도 다 칭찬하느라 침이 마르더라. 참 맞다. 이모들 사는 곳까지 다 알던데? 아니, 서울 시내도 아니고 지방 사는 이모들 동네까지 어떻게 알아? 확실히 걔가 엄마랑 소통을 많이 한 티가 나는 거야. 내가 좀 부끄럽긴 했지만 반성도 되고 내가 못한 걸 해주니까 고맙더라고. 그래, 걔가 그렇게 세심한 면이 있어. 지나가면서 한 얘기들도 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런 면에서 걔랑 엄마랑 잘 통하는 거지. 엄마도 그렇잖아.
이번에 보니까 그냥 하는 말로 우리 집 아들 같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들인 거야. 엄마도 그렇게 느꼈지? 그럼 상주 노릇 다 했으니 오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고마운 일이지. 어떤 가족은 혈연을 최우선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보내드리는 그 길에서 든든한 아들로 함께해준 그 아이는 정말이지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아버지 장례식을 계기로 그 아이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엄마랑 나눴던 얘기처럼 진짜 우리 가족으로 여겨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좀 부끄럽지만 그냥 얘기할게요. 그 애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믿음직하고 듬직한 모습이 너무 멋있게 느껴지니 그런 제 감정을 깨닫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3살이나 연상이기도 하고 저 혼자만의 지나가는 감정이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로부터 뜻밖의 고백을 받게 됐고 그렇게 연인이 됐어요. 처음은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완전한 연인의 감정이 되더라고요. 엄마도 처음엔 신기해하시더니 저희 둘의 관계를 너무나도 반갑게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축복 속에 결혼했고 딸 같은 사위, 사위 같은 딸로 지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엄마에게 잘하고 둘이 그렇게 잘 지내는 게 너무 보기 좋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바로 남편 생일이 있었거든요. 신혼집에 적응하랴, 남편 생일상 준비하랴, 나름대로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 엄마가 허리를 삐끗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 처음엔 병원도 안 가신다며 그냥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고집을 부리셨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 남편이 어디서 휠체어까지 하나 빌려와서는 엄마를 정성껏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무릎 담요로 덮어주고 말도 계속 붙이면서 말이죠. 생일을 나 때문에 이렇게 보내게 해서 어떡해? 미안해 죽겠어. 정말 어쩌다 허리를 삐끗해서는. 엄마도 참 생일이 뭐가 중요해요. 그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위되고 처음 맞는 생일인데 내가 면목이 없어. 사위는 무슨? 장모님 아니고 저 그냥 계속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저를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아니 딸 하나 더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하긴 뭐 원래도 나보다 최서방이 더 딸 같았는데 뭐. 엄마, 자꾸 미안하다 그러지 마. 이 사람 더 서운해해. 맞아요. 엄마 자꾸 그러시면 저 삐질 겁니다. 아이고 못 말려. 그래. 그럼 나 오늘부터 딸이 둘이나 생겼네? 근데 엄마, 이 사람은 딸보단 가끔 아들. 아니다. 이 사람이 사위 같지 않으세요? 내가 딸이고 자기가 사위해. 그럼 되겠다. 가만히 있어봐. 진짜 내가 쟤가 아니라 자네를 낳은 게 아니었던가? 이제 막 헷갈리려고 해. 뭐? 진짜 뭐라고 반박을 못하겠어서 더 화가 나네. 그래, 둘이 쿵짝쿵짝 잘 맞아서 좋겠어. 저는 그러면서 남편에게 눈을 흘겼지만 그 사람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나 조용한 손짓과 눈빛 하나하나에 마음이 뭉클할 정도로 고마웠던 것 같아요. 딸 같은 사위란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남편이 엄마와 함께 쌓은 시간과 기억의 축적 같은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결혼 3년 차에 아들이 태어났고 친정 가까이 살면서 엄마 도움을 받아 아이 키우면서도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남편 또한 변함없이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자 사위, 아빠로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었습니다. 평온하기 그지없는 나날들, 때로 남들 다 그러고 살듯이 지지고 볶고할 때도 있었지만
일상 속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는 날들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 키우며 살다 보니 시간이 어찌나 빨리 흐르던지요. 정신을 차려보니 애가 벌써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세월 참 빠르죠? 이제 좀 천천히 크면 좋겠는데 쑥쑥 크는 아들을 보며 저도 그만큼 나이를 빨리 먹고 있다는 생각에 어쩐지 서글퍼지기도 했어요. 다들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유치원에서 뭘 만들었다며 저에게 내놓는 거예요. 엄마, 이거. 오늘 유치원에서 만들었어. 좀 있으면 엄마 생일이잖아. 아이 세상에, 우리 아들 엄마 생일도 알아? 아유, 내 아들. 왜 몰라? 저기 달력에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 맞아. 똑똑하네, 우리 아들. 어디 봐. 좀 엄마 생일 카드야?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 아우, 예뻐라. 오늘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건 뭐든지 만들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로봇 그리려다가 이거 만든 거야. 잘했지? 정말? 엄마가 로봇을 이겼어? 와,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로봇인데? 너무 감동이다, 정말. 고마워. 엄마가 이 생일 카드 오래오래 볼게. 정말 고마워. 어린 아들이 장난처럼 하는 말일지 몰라도 저에겐 그보다 큰 감동이 없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엄마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도 엄마한테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남편이 워낙 잘하니까 거의 떠넘기다시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래서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는 건가 봐요. 아들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니 자연스레 저도 엄마 생각이 나는 걸 보면 말이에요. 이런저런 생각에 반성도 좀 했고 엄마한테 더 잘하자 그런 마음도 먹고 그랬어요. 마침 곧 엄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음력 생일을 지내시니까 어떤 해에는 저랑 엄마랑 생일이 진짜 며칠 차이 안 나는데 올해가 그랬던 거예요. 이젠 남편 덕분에 엄마 생신을 헷갈리거나 깜빡 잊고 지나치는 일은 없답니다. 엄마 생신 당일이 토요일이어서 그날 저녁엔 가족들 다 같이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건 그거고 제 마음을 따로 표현하고 싶어서 엄마 생신 당일, 그러니까 토요일 대낮에 저 혼자 친정으로 간 거죠. 엄마 놀래켜줄 작정이었으니 말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랬으니 당연히 엄마도 깜짝 놀라시는 거죠.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던 것이니 성공인가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놀라시더라고요. 벌벌 떨면서 털썩 주저앉기까지 하시는데 대체 왜 그러시나 싶을 정도였어요. 엄마, 뭘 또 이렇게까지 놀라고 그래요? 엄마 놀래켜주려고 깜짝 방문한 거긴 한데 너무 놀라니까 죄송스러워지려고 하잖아. 엄마, 괜찮아? 너 어떡해. 너 이러고 여기 와버리면 최서방은 집에 혼자 있는 거 아니냐? 최서방? 그렇지? 애는 토요일마다 축구 배우러 가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최서방 혼자 있어. 그게 뭘 어쨌다고 그래? 엄마도 참. 최서방이 애야? 뭐 밥 안 차려주고 왔다고 잔소리하려고? 너 여기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 왜 그래? 모처럼 엄마랑 둘이 시간 좀 보내려고 왔는데.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 이따 저녁엔 다 같이 보는 거고 우리 둘이 데이트 좀 해요. 글쎄 그런 건 다 나중에 해도 되니까 얼른 집에 가서 최서방이랑 같이 있으란 말이야. 엄마, 참 이상하네? 왜 그래요 정말? 나 좀 서운하려고 해. 엄만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서방을 그렇게 챙겨야 해? 윤미야,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가, 얼른.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너무 서운했어요. 아니, 서운한 것도 서운한 건데 화가 나더라고요. 전 기껏 엄마 생각해서 나름대로 마음 먹고 그렇게 찾아간 건데 엄마는 그 와중에 제 남편만 챙기려는 것 같았으니 화가 날 만도 하잖아요. 정말이지 남편이 어린애도 아니고 주말에 집에 혼자 좀 두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러는지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지나치게 진지한 거예요. 또 어쩐지 다급하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수상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단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어쩔 도리 없이 엄마 말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을 들어선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남편의 옷까지가 벗어놓은 게 보였거든요. 그걸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제 남편이 불륜이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수 있으셨겠어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뒤죽박죽 뒤엉키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집에서 제가 없는 틈을 타 제 남편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그 길로 안방 문을 벌컥 열어젖히면 제가 무슨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것인지, 온갖 생각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온몸을 떨며 안방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광경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안방 문고리를 잡고도 선뜻 문을 열지 못하고 얼음처럼 굳어 서 있었는데 방 안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묘하게 익숙하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이상해서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는데 그건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 그 사람은 남편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었으나 남편이 아닌 사람. 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들으시는 분들도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 목소리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톤으로 남편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죠. 종혁이, 너 누가 이걸 이렇게 두라고 했어? 어?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너 내가 아침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말해봐. 말 못해? 너 내가 말할 때 딴 생각했지? 그렇지. 이 자식이, 너 엄마가 몇 번이나 더 말을 해야 해? 네가 이러니까 네 아빠도 엄마 말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최종혁, 엄마 얼굴 똑바로 봐. 고개 들란 말이야. 그 목소린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남편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주 못된 계모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이상해서 방문을 확 열어젖혔더니 제 눈앞에는 중년 여성의 옷을 입고 가발에 화장까지 한 남편이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광경이 드러났어요. 당신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 뭐야? 정신 좀 차려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게... 제가 소리를 꽥 지르자 남편이 제 쪽으로 돌아보는데 초점 없는 멍한 눈동자였어요. 분명 제 남편이었지만 텅 비어있는 사람처럼 제 남편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뭐라 말을 잇지 못하더니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리더군요. 기절은 제가 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말이에요.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엄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알고 의사까지 대동하고 오신 겁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의사 선생님까지. 이게 다 뭐야? 엄마 뭔가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나더러 집에 빨리 가라고 한 거 아니야? 윤미야, 일단 진정 좀 해. 응급처치부터 해야 할 거 아니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을 해? 엄마, 내가 뭘 본 줄 알아? 지금 이 사람 모습을 좀 보라고. 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
엄마가 다 설명할 테니까 우선 최서방 상태부터 좀 보자. 선생님, 어떤가요? 괜찮은 거죠? 네, 큰 이상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한숨 자고 나면 괜찮을 겁니다. 엄마와 함께 온 의사 선생님. 두 사람은 너무나도 능숙하게 제 남편의 상태를 살피고 뒤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이제 빨리 말해봐.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왜 내 남편 일을 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지? 조만간 너한테도 얘기를 하려고 했어. 어차피 너도 알아야 하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가족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는 조용하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엄마는 남편이 저희 집에 위탁될 당시의 이야기부터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친엄마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동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 정도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고 보다 못한 이웃들이 신고를 해 보호기관으로 넘겨져 저희 집까지 오게 됐던 거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 사람 저 복장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막 다그치고 화를 내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어렸을 때 당한 걸 재현한 거였구나. 자기 엄마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였어. 어떻게 엄마가 그래? 친엄마가 아닌 거야? 계모도 아주 못된 계모 같았어. 친엄마래. 최서방을 배 아파 낳은 엄마가 맞긴 한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거지. 온갖 피해망상으로 최서방은 물론 그 남편까지도 힘들게 했던 것 같더라고. 아니, 그 아버지란 분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 상황을 방치한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런 거라며. 엄마의 설명을 듣는데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린 남편이 받았을 고통, 아니, 그건 공포였을 겁니다.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너무 안쓰러워 저도 모르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화를 내야 할 대상은 엄마도 그 의사 선생님도 아니었는데도 소리를 높이고 말았어요. 제가 흥분을 하니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덧붙여주긴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잘못 건드렸다가 더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조심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태가 훨씬 심해졌다는 걸 보면 아버지가 계셨을 땐 어느 정도 통제가 됐던 것 같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 어린애가 지속적으로 엄마한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대 같은 걸 당한 거잖아요. 그 엄마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처벌받았나요?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됐던지 감옥이 아니라 격리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절차적으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큰 집에서 최서방을 받아주기까지 걸린 그 시간 동안 유산이나 그런 것들을 처리했던 것 같더라고. 솔직히 결혼하기 전부터도 남편의 큰집 어른들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이 아니었던 게 결국 남겨진 유산 욕심이 나서 남편을 받아줬던 거거든요. 그 유산 정리될 때까지는 남편이 위탁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말이에요.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결국 상처를 받는 건 어린 남편이었던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밝고 착한 사람으로 잘 자라준 남편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상황에 이른 거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요? 그게 최서방 생모가 나타났어. 뭐? 격리병원에 있다면서 탈출 같은 거 한 거야? 그럼 다시 집어넣어야지.
그건 아니고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 그 여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최서방을 찾아와서 자기 몫에 유산 운운하면서 최서방을 괴롭힌 모양이더라. 유산? 정말 제정신 아닌 여자네. 그런 여자를 병원 밖으로 내보내면 어떡해. 그게 정상이야?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 그 아들한테 찾아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환자분은 이미 성인이지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이니 갑자기 나타난 생모가 일종의 트리거로 작용했을 겁니다. 남편분은 지금 해리성 장애를 앓고 계세요. 해리성 장애, 일명 DID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 한 사람 안에 둘 이상의 자아가 존재하는 정신건강 상태라고 해요. 그 여러 가지 자아들이 서로 바꿔가며 나타나는 거죠. 남편처럼 어린 시절에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다른 자아가 나타났던 것을 정작 본인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다른 자아가 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거죠. 특정 상황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그 자아가 발현되는 것인데 남편의 경우처럼 혼자 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된 걸까요?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그 강아지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뒀었거든요. 저나 남편은 그저 온 식구가 다 외출했을 때나 한 번씩 밖에서 강아지 잘 있나 확인할 때나 살펴보지 평소엔 CCTV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엄마가 한 번씩 집에 오시면 그걸 확인해보고 그러셨나 보더라고요. 주로 언제 보셨는지 아세요? 엄마 휴대폰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날 때 돌려보셨대요. 하여간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걸 보신 겁니다. 엄마는 그 CCTV를 통해 남편의 이상 행동을 알아채고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친모가 나타났다는 자초지종을 알게 된 거예요. 해리성 장애라는 게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협조가 절실한 것이니 아내분께도 알려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조만간 그러실 예정이셨어요. 엄마,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나한테도 바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러려고 했어. 그런데 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잖니. 곧 끝난다고 했으니 그것만 끝나면 얘기하려고 했어. 남편분의 경우 혼자 있을 때만 다른 인격, 그러니까 친모의 인격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케이스인데 어머님 말씀이 혼자 있을 일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분께 알리는 걸 조금 미뤄도 되겠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엄마는 생일 축하하겠다고 몰래 찾아간 저를 보고 그렇게 놀라시며 당장 남편에게 돌아가라고 정색을 하셨던 거예요. 그제야 그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한숨 잘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가뿐한 모습으로 아무 일도 없던 사람이더군요. 다른 인격, 다른 자아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니 그 말이 정말이었던 거죠. 남편의 그런 모습은 마음이 아팠고 과연 치료가 제대로 되려는지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조바심이 난 저는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조목조목 물으며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그 악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돕고 싶었으니까요. 선생님, 그럼 저는요?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세요. 남편을 돕고 싶어요. 우선은 마음을 좀 편하게 먹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요? 상태가 더 심해지진 않겠죠? 지금까진 저나 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우선 환자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늘 누군가 함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현실에서의 일상이 안전하다는 것을
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럴게요. 절대 혼자 두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성 장애 치료는 환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지와 안정된 환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현실감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해요. 아내분 의지가 대단하시니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같이 노력해봅시다. 일상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꾸준히 다니며 남편 스스로 서로 다른 자아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답니다. 두 자아 간 대화의 통로를 열어주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대요. 남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힘든 싸움이 부디 잘 끝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편의 치료 못지않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남편의 생모라는 그 여자 말입니다. 그 여자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 했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그 여자를 찾아가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병이 나았다면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당신이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잊었어요? 잊고 싶지. 아니, 잊어야 내가 살지. 그러니까 네가 내 며느리 아니냐? 아가, 내 상황도 좀 생각해다오. 누구더러 며느리라는 거야? 당신이 최서방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 딸이 왜 당신 며느리야?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뭐 며느리 노릇하려고 온 줄 아세요? 저는 제 남편 보호자로서 경고를 하러 온 겁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제 남편 괴롭히면 법적 조치 취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법적 조치 어쩌고 했더니 겁을 좀 먹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얼마라도 좋으니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한심했죠. 결국 엄마와 상의 끝에 그리 크지 않은 돈을 얼마간 쥐어주고 보냈어요. 조금 지켜보다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접근금지 신청하려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감옥 보내야지 별 수 있나요? 남편의 병원 치료는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있어요. 같이 있을 땐 크게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할 수준으로 아들과도 잘 놀아주고 그런답니다. 때로 조금 멍해질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니 제 눈에나 보이는 것이고 저희 아들은 전혀 몰라요. 남편도 아들과 있을 때만큼은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고요. 완벽하게 치료가 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지만 굳건한 저희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제 남편 다시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사실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의지하는 부분도 컸고 또 많은 부분은 남편에게 떠넘기다시피 한 게 많았거든요. 남편이 워낙 잘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받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다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어도 항상 남편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동안 제가 많이 무심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있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줬을 때 엄마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남편이란 존재가 한번 크게 흔들리고 나니 남편의 소중함을 더욱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이 앓고 있는 해리성 장애는 단순한 병명 너머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 증상보다 남편이 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게 되었는지에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건 남편에게 남겨진 마지막 생존 방식이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점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라도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저처럼 했을 겁니다. 남편의 아픔은 개인적인 불운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전 이제 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믿고 쉴 수 있는 언덕이 되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말이에요. 엄마 역시 당연히 큰 힘이 되어주고 계세요. 어떤 면에선 저보다 남편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특히 어린 시절 남편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남편의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살아온 세월 속에 그만큼의 마음의 병을 갖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의 경우엔 그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극심하게 겪고 있긴 하지만 가족이란 이름 안에서 조금씩 그 상처들을 녹여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그 사람의 과거, 저의 현재, 모든 것이 어우러져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란 누군가를 다시 살게 하는 온기이자 지워지지 않을 상처도 함께 안아줄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저는 더 이상 조바심을 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 자신은 물론이고 엄마와 남편을 조금 더 돌보면서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안아준다는 건 그 사람이 더는 외롭지 않게 하려는 마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겪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덜 아프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 저 자신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가고 더 깊은 사랑을 배워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가족 이만하면 꽤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평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한 가정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렇지 못한 가정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다들 말 못한 사연들 하나쯤은 갖고 사니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마저도 가족이 함께라면 더욱 끈끈해질 수 있는 매개가 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고마운 여러분들의 가정엔 늘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맺을까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